지금으로부터 2023 더벨 보험 포럼의 Q&A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 킥스가 2023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 2023 더벨 보험 포럼에서는 이러한 관심사들에 대하여 발표하고 대응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 더벨 보험 포럼은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IFRS 17 킥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의 개선과 향후 개선 방안들에 대하여 감독 규정을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두 번째, IFRS 17 전환 시점에 적용된 계리적 과정들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설명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제도하에서 합리적인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제시와 신제도하에서 나타나는 자본 손익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관리 체계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세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에 대한 질문과 이분들에 대한 생각을 사회자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발표 순서와 반대로 이준호 상무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한승혁 교수님, 그 다음에 최판균 팀장의 순서로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호 상무님 발표 자료를 잘 들었는데요. 발표 자료가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기업가치 산정, 보험사들이 기업가치 산정 방식과 경영관리 체계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보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평가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는데,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치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들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TEV, EEV, MCEV는 소개한 대로 우리나라에 아직 적용이 안 됐었고요. 아마 EEV도 안 하고 TEV를 제시하면서 TEV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완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현행 IFRS 17하고 킥스가 도입되었으니까 현행 가치평가 제도에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아까 기준점이라는 건 2년 전만 해도 TEV, EV였는데 발표는 하셨지만 기준점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새로운 기업가치평가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킥스의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실 CSM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M에 대한 거는 원고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CSM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보고 싶고, 세 번째는 제가 요즘 미국의 상황들을 보니까 SVB 은행이라고 여러분이 실리콘밸리 뱅크라 그래서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장기채를 들고 있다가 장기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량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들고 있다가 그거의 평가 때문에 그냥 망했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아주 큰 잘못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런 문제와 금리 연동형 상품의 새로운 우리가 유효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단일 할인율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투자 손익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급격히 오름에 따라서 보험 부채 평가할 때는 좋지만 이런 자산의 가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에서 지금 발표 자리에서 새로운 경영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이, 특히 중소형사들은 또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군요. 이런 보험사들이 그러한 발표하신 자료들에 대해 나와 있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립니다. 이 네 가지에서 일단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사항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점인데, 저희가 IFRS 17 킥스로 가고 나서 사실은 TEV로 평가를 하면은 어쨌든 시가 정보의 가치들이 이제 재무 정보로 제시되어 있는데, 얘하고 TEV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지? 라는 게 사실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TEV에서 내가 현실 세계의 그런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가지고 미래에 이제 배당 가능한 회계적인 이익, 그리고 배당 가능한 이익의 현재 가치화하는 방식이 지금 세븐틴과 킥스의 방식하고 다르다 보니, 세븐틴이나 킥스는 MCV에 좀 더 가까운 방식인데 경제적 가정부터 이제 다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IFRS 17과 킥스에 기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가와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이제 실제로 주주가 이제 그 평가해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들을 좀 더 보완해보자 방식으로 좀 이제 리포트들이,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유럽 사례에서도 처음에 이제 다 EV 순서대로 진화하다가 이제 솔벤시 2 기준으로, 또 솔벤시 2 기준으로 가치 지표가 넘어가는데 지금 점점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TEV로 기업가치 평가하는 보고서도 있지만 점점 더 IFRS 17과 킥스에 기반해서 기업가치 평가하는 보고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CSM, 아까 킥스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CSM은 왜 안 쳐다보냐, CSM의 활용 방안은 뭐냐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셨는데, 사실은 그 킥스에서 출발하는 게 아까 전에 장표 중에 하나가 세븐틴에서 킥스로 전환하고 킥스에서 기업 가치로 전환하는 장표가 있었습니다. 킥스에서 출발해서 가는 게, 자산 부채가 시가화돼 있는 킥스에서 출발해서 가는 게 더 빨라서 사실은 세븐틴에서 출발해서 가는 것보다 더 빨라서 사실 킥스에서 출발점을 잡은 거고, 세븐틴에서 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 자산들 시가 평가되지 않은 이제 그 원가 수치 모형의 자산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자산 시가 평가와, 그 다음에 부채도 이제 그 이행현금 흐름의 이제 이제 그 할인율이나 이제 평가와 그 RA와 CSM을 대체하는 이제 위험 마진에 대한 이제 그 이제 신뢰 수준이나 그리고 이제 그 대상 위험들을 다 강화해서 위험 마진으로 바꾸면은 똑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킥스에서 출발하는 게 더 이제 시가화돼 있는 킥스에서 더 조정을 하는 게 빨라서 순서를 세븐틴 킥스 기업 가치로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주신 거는 그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처럼 장기채,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하필이면은 이제 저금리로 완전 마이너스 금리 갈 거다라고 이제 금리가 최하 수준일 때, 금리가 정말 이제 계속 밑으로 꺼질 것만 같았던 시기에, 그때 듀레이션 미스매치, 이제 부채 듀레이션이 가장 긴 구간이고, 그 구간이 이제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부채 듀레이션이 가장 긴데, 그 가장 긴 부채 듀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 시점에 굉장히 낮은 매입 수익률 2%도 안 되는 그 2% 위아래 그 채권을 대거 장기채로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보험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가치 중심에서는, 세븐틴이나 킥스의 가치 중심에서는 지금 이제 교체 매매를 해서 지금의 이제 높은 채권 수익률로 올라타는 게 좋은 이제 방향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단기 순손실이 나니까 단기적으로는 높은 이제 저수익 채권에 대해서 당장 갖다 팔면은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를 망가뜨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제한적으로 이제 교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KPI에서도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단기 순손실은 단기의 KPI에서 빼고, 그러고 이걸로 인해서 가치를 얼마나 증대했냐를 KPI에 반영해서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산운용 이익률을 10bp만 20bp만 개선을 시켜도 그게 지수함수로 미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그 이제 경영진이 이제 KPI를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목표를 다시 주고 요 교체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새로운 그 경영관리 체계에 대해서 사실 중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산출에 급급하고, 지금 당장 산출하기도 힘들고, 산출된 숫자 검증하기 힘들고, 이거 분석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감사 이슈나 때문에 뭐 이제 다시 재산출을 해야 되고, 재산출을 하다가 오류 사항이 발견돼서 이제 감사인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올해는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소스를 잡고서 계속 이제 부채 현금 흐름 모델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약건 1억 건 이상 막 이런 보험사들 많은데, 계약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사실은 거기까지 리소스 할당해서 이런 시뮬레이션하고 추정하는 거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 못 드리긴 했지만, 그 이제 대안으로 저희가 사실 결산은 세무티나 킥스 결산은 풀 모델을 돌리지만, 그렇게 정건을 돌리지만, 하지만 1억 건을 돌리지만, 사실 이런 분석을 위해서 방향성을 잡고 이제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산만큼의 정교성이 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압축하고 클러스터링하고, 내가 이제 유사한 만기와 납기와 채널과 이제 그 연령군과 성비 이런 비중을 클러스터링하고 압축해가지고, 그런 보유계약 이제 평가하는 대상을 이제 10,000분의 1로 줄여서 이제 10만 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우리 발표 자료를 보면 궁금했던 내용들을 지금 질문했던 내용들이 첨가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더 발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그 한승혁 교수님이 아주 그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공정가치에서 모든 게 출발이 됩니다. 공정가치라는 거는 IFRS 17에서 규정한 공정가치는 IFRS 13을 따라라. 그러니까 IFRS 13이 공정가치에 대한 회계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고 우리가 IFRS 그 17의 공정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이냐를 IFRS 13에서 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발표 내용을 보면, 전진법 원칙의 소급법은 공정가치 재평가가 없는 소급법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감독당국이 내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시장 가치를 평가했는데 그걸 다시 바꾸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소급법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공정가치는 변경을 하지 않는데, 그럼 뭐를 변경하느냐 그러면 이행현금흐름을 변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 계약에서는 CSM이 음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음수라는 개념상으로 음수죠. 그래서 음수가 발생하면 일부 계약은 이게 결국 자본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표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진법을 선택한 회사와 소급법을 선택한 회사에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게 감독당국이 원칙을 지켰지만, 이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소급법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CSM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결국 자본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전진법을 선택한 회사의 형평성 문제를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감독당국이 아까 보면은 어떤 규정을 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아니면 IFRS 17의 그 자세한 계리적 과정을 우리가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보면은 그 감독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통계치를 갖다가 우리가 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치만을 발표하면 아까 선기능을 하는 역할을 쭉 발표자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요거는 굉장히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IFRS 17의 계리적 과정을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 자세한 걸 발표하게 하는 거, 요거와 사실은 IFRS 17이 그 프린시펄 베이스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하게끔 돼 있는데, 너무 많은 걸 발표하게 함으로써 또 프린시펄 그거를 위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컨플릭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런 컨플릭트를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소급 적용을 예외적으로 좀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진법 적용하는 그 보험사와 형평성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해서 가이드라인 따랐을 때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 회사는 나중에 또 이제 전진을 적용하더라도 단기 손실이 많이 터져서 결국엔 좀 자본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이제 소급했을 때 어떤 식으로 터지느냐, 단기에 이제 손실이 급격하게 한 번에 흡수되느냐, 아니면 소급을 해가지고 기초부터 해서 누적적으로 순차적으로 풀리느냐, 그런 속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바는 재무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형평성은 좀 크게 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더 근본적으로 전진법과 소급법을 선택했을 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소급을 하면서 이왕 소급하는 김에 개인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것도 함께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이랬을 때 전진법을 적용한 회사는 그런 소급하면서 이미 좀 시행하면서 학습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못 하는데 소급한 회사들이 시행 후에 학습된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면 좀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보고기관호 사건, IFRS 1010호를 언급하면서 이제 2023년 시행 후에 대한 알게 된 사실을 반영하지 말고 개인적 가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만 엄격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렸고요. 또 소급법을 하는 회사가 유리한 것 같지만 막상 소급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의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일정의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페널티에도 불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험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이걸 너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 문화가 좀 이제는 17이 시행됐기 때문에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이익 조정, 또 이익 조정과 회계 부정, 이게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정말 중립적 개인적 가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준서 위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도입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많은 걸 했겠지만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동은 기준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감사 보고서의 미래 추정 미래 현금으로 대한 추정치와 경험 조정 등을 너무 자세하게 공시하는 것을 감독 당국이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니냐. 또 IFRS 체제 자체가 중시하는 원칙 중심 회계 방침에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답이 좀 없는 문제고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이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IFRS 17이 또 국제기준 자체가 원칙 중심의 회계는 맞지만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평 이 두 개의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개의 속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상충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추구하면 다른 거를 약하게 되고 다른 걸 추구하면 또 원래 게 약화되는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추구하냐 하는 거죠. 근데 17은 원칙만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목적 적합성이 너무나 많은 비중이 가 있고 여기에서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감독원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칙을 제시한 상황에서 국제기준위원회도 그 안에서 각국이 회계 간행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가 마구잡이로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저희 시장에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니라고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감독당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벗어나서 보면 감독당국이 연구개발비 자본화할 때 가이드라인 제시한 적이 있고 또 비상장사 공정가치평가에도 가이드라인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행은 정착되고 있어요.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신뢰할 수 있어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보험사분은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항상 평균적인 보험사를 보고 이런 가이드라인 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보험업계에서 대부분 잘하는데 한두 개 보험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적으로 기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혼탁해지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저는 가이드라인이 필요도 하고 또 17화에서는 재량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부 보험사들이 자초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생한 것 자체가 좀 유감스럽지만 감독 당국과 업계가 잘 이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판균 팀장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 겸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외부 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해서 수준 높게 설정하다든지,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부실하게 책임준비금 검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또 무저해지 해지 위험을 표준형과 구별하는 거, 이건 저도 페이퍼를 몇 개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또 저도 그런 무해지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게 보험료 납입 만기 시점이 되면은 해약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지 율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손보험의 개선 방안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LLP 최종 만기 관찰이 20년에서 30년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은 LLP 시장은 우리가 DLP 마켓이라 그래서 Deep Liquid Transparent Market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2018년 이 정도 때에 보험사들이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고 보험사들이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LLP 20년을 10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감독당국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논의하에서 저는 결국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20년에서 10년으로 바뀌면은 자산운용 전략이 다 10년을 근처로 해서 옮겨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20년에서 10년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꾸지 않았고, 근데 그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어도 자산운용 전략이 20년에서 30년을 기준으로 많은 물량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30년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마켓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또 해칭 문제도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독당국의 생각이 어떤지 아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옛날에는 UFR이라 그랬고 지금 LTFR이라 그러는 장기 선도금리가 0.15%에서 0.25%씩 바꿀 수 있는 거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감독 규정을 처음 이게 만들 때 보면은 이게 솔벤시2가 0.1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0.25로 바뀌면 연도별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이걸 굉장히 지지했어요. 0.15%를. 그러다 이제 시대가 지금 금리가 올라서 좀 보험사들이 낮으니까 이게 0.25를 현실을 더 반영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향후에는 또 안정성을 중요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여러 가지 코멘트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최종 관찰 만기를, 그러니까 라스트 리퀴드 포인트라는 최종 관찰 만기를 이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겠다라는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할인율과 관련된 이 최종 관찰 만기는 보험 부채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통계나 그다음에 회사의 투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려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DLT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Deep Liquid Transparent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Deep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대량 매매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Liquid라는 거는 중요 가격 변동 없이 이제 매매가 가능해야 되고요. Transparent라는 거는 어떤 시장에서의 거래 정보가 충분히 이용 가능해야 되는 이런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그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30년으로 최종 관찰 만기를 설정을 하게 된 게 결국엔 국채 30년물이 이제 2012년 9월에 이제 30년물이 최초 이제 국내 시장에 도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쭉 보면 지금까지 각 연물 국채 중에
현재 이제 30년물의 발행량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47조 8천억 정도 이제 발행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발행 물량이 가장 많은 30년물이라는 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회사의 자산 전략이라든지 해칭 전략을 충분히 시장 상황에 맞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할인율에도 반영이 돼야, 이 LLP에도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저희가 LLP를 바꿈에 따른 어떤 자산운용 전략의 변화라든가 해칭 전략의 변경이 일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를 원래 원칙이 24년도에 이제 시행하려던 것을 1년 더 회사들의 그 자산운용 전략 변경이라든가 이런 룸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1년 후에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기재부는 24년 1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내년 1분기죠. 1분기 정도에 국제 30년물에 대한 선물, 국제 30년 선물에 대해서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국제 30년을 자산 운용으로 하는 보험회사들이 이제 금리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칭 전략이나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에는 금리 스왑이나 이런 다른 해칭 상품을 통해서 해지를 하게 됐는데,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이제 그 국제 30년물을 통한 국제 선물 30년물을 통한 직접적인 해칭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LLP를 30년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5bp로 장기 선도금리의 변동폭을 제한하게 됐던 거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안정적인 운용, 장기 선도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금리의 최종 지향점인데, 그 최종 지향점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될 경우에 할인율 정책이라든가 보험회사의 그 자산운용, 자산부채 해칭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됐기 때문에 15bp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장기 선동금리는 이제 실질금리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실질금리의 변동폭이 최근에 무척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이제 그 장기 선도금리를 저희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을 때 4.65%인데 실질금리는 4.2%, 그래서 이제 45bp 정도 차이가 나게 됐고, 그러다 보면 15bp의 한도에 의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차등 적용하는 방향을 가져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너무 커지는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25bp 이상 변동했을 경우에는 25bp로 적용하도록 하고, 15bp에서 25bp 내로 변동할 때는 15bp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차등 적용의 방향을 통해서 다소나마 그 장기 선도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보면은 보험업계가 그 IFRS 17과 킥스가 처음 적용됨에 따라서 계리적 가정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일으켜가지고 개선 방안들도 나오고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이게 IFRS 17이 프린시펄 베이스에서 보험사들이 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안 발생했을 텐데 유감스럽지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펄 베이스와 상관이 없이 감독 당국들이 규정을 좀 더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감독 당국이 나오는 규정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프린시펄 베이스로 잘 가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조금 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이 지속되면은 사실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IFRS 17과 킥스가 2023년 처음 시행됨에 따라서 감독 당국과 보험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주제로 오늘 2023 더벨 보험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2023 더벨 포럼을 만들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3년 더벨 보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